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흉기를 개조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 사망자가 6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규모 5.5의 여진이 또 발생한 데다 비까지 내려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남원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잠자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온수매트와 전기장판을 겹쳐 쓰다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중증 장애인 아내와 움직임이 불편한 남편 모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전북 선거구마다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쏠림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의석수 감소 여부와 이낙연 신당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순창에 사는 90대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비를 틈틈이 모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안, 진안, 무주에서 온 소식을 풀뿌리 K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요청에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르면 오늘 안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백상현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상자에 담긴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장소는 김 씨의 충남 아산 사무실과 자택 두 곳으로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어떤 자료 압수하셨나요? 범행 동기 밝혀졌나요? 컴퓨터 등을 압수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이 대표를 찌른 흉기를 직접 개조한 것으로 미뤄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그제 오전 부산에 도착한 김 씨가 곧바로 울산에 갔다가 다시 부산에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울산 방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내린 KTX 울산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양산 평산마을까지는 승용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당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만큼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김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오늘 중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열고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중환자실에 머무르다 오늘 오후 5시쯤 일반 병실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의식은 회복했지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다친 목 부위의 혈관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시작된 수술은 예상했던 1시간을 넘겨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고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자작극 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2차 테러라고 보고 법적 정치적 대응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4월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도 맡기로 한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불합리한 격차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정교하게 준비해 총선 때 설명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동료 시민들의 삶은 참 힘들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고 한 위원장은 사퇴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과거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허은하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씨에 큰 규모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일본 중부 이시가와현 노토반부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는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평온했던 바닷가 마을은 한순간 강진 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친 사람도 400명에 육박합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탄 건물이 수백 채에 달해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피해 집계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조 요청 신고가 오늘 오전 기준 13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地震の発生から40時間以上が経過いたしました。被災者の救命救助、これは時間との戦いであり、これまさに今正念場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산사태에 도로까지 갈라져 고립되다시피 했던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엔 진입로가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서 구조 활동은 원활치 않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추가 산사태와 주택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도 규모 5.5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여진이 44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それはみんなねトラウマがあってねちょっと揺れたらもう神経質ですから私もそうでしたけどみんなそうでした. 현지 언론들은 이번 지진의 순간적인 흔들림 정도가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지진 때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어제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본 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충돌 사고. 긴박한 상황에서 여객기 탑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침착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직후 일본 항공 여객기 내부입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승객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379명. 순식간에 여객기 전체로 불이 옮겨 붙었지만 14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을 뿐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사고 당시 여객기에선 모두 3개의 미끄럼틀이 펼쳐지면서 대참사를 면했습니다.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초 안에 승객들을 탈출시키도록 훈련하는 이른바 90초 룰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CA さんの方も結構大きい声で誘導なさってて、比較的落ち着いて皆さん席立たずに座って待っていたので、スマートフォンだけ持ってそれ以外の荷物は多分全て燃えてしまっているかなと.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일본 항공 여객기가 착륙할 때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왜 활주로에 진입했는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のボイスレコーダーとフライトレコーダーは回収ができています. 하네다 공항 관제사는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 활주로 앞까지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은 관제사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새벽 남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잠자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숨진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중증 장애인 아내였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온수 매트에 전기장판을 겹쳐놓고 쓰다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 가정집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를 내뿜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전북 남원의 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 신고하신 분들이 펑펑 소리가 났다. 그래서 현장으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이제 불은 이미 거의 다 끝나가는 정도였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냥. 소방관들이 출동해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80대 남편과 6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독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숨진 부부는 안방에서 누운 채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수매트 위에 전기 장판까지 올려놓았다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물 벽체가 타기 쉬운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온수매트의 열과 전기장판에 흐르는 열에다가 이불까지 합쳐지면 열이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찰은 중증 장애인 아내와 거동이 불편한 남편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방에서 발견되고 보면 거의 주무시다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기 흡입을 했으니까 밖에 탈출을 못했겠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손님과 종업원 등 10여 명이 대피했으며 식당 안쪽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엔 임실군 신평면의 스마트 농업 교육장에서 난 불로 비닐하우스 교육장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2,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김관영 지사가 새해 도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특자도의 이점을 활용해 독자 생존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2조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LS그룹. 2030년 전 세계 2차 전지 산업은 총 30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더욱 대단한 것은 그 성장이 2050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전북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대기업 5곳을 포함해 91개로 투자 금액만 1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런 기업 유치 실적을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는 2차 전지뿐 아니라 바이오와 방위 산업 등 잠재력이 풍부한 분야 기업 유치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유망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는 이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을 주로 육성하고 이 부분을 키우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게 마련한 전북형 특례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해당 조문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조례를 촘촘히 만들고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를 추가 발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 목표는 광주 전남과 함께 묶였던 호남 권역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위한 틀을 갖추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광주 전남과 별도로 독자 권역으로 인정받는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새만금 공항 등 예산 삭감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새만금 개발 정상화를 비롯해 하이퍼튜브와 수중 고고학센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한 대규모 국가 사업의 재도전도 새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 특화단지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2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6월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정한 15개 후보지 가운데
예타 결과 등이 우수한 지역을 먼저 국가 첨단 산단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한 대가 넘어져 펄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앞에 모여 해당 기사가 사고 뒤 수리비를 받지 못하고 석 달가량 일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 없이 무리한 작업 지시로 사고가 난 만큼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발주처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며 시공사와 해당 기사가 수리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업과 투자 유치에 바탕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치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전북특별자치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자치재정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차로 2시간가량 걸리는 마그데부르크. 옛 동독 지역이었던 작센아날트주 주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은 이곳 마그데부르크 인근에 300억 유로, 우리 돈 42조 원을 들여 생산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작센아날트 지방정부도 100억 유로, 약 14조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옛 동독 지역이었던 작센아날트주는 한때 실업률이 독일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와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독일 서남부 주요 경제 지역과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작센아날트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재정 조세 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입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주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도 스스로 독자적인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보다 더 큽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가 조세를 배분한 뒤 다시 각 주에 배분된 부가가치세 세입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는 재정 조정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센아날트주는 2022년 예산의 18%를 재정 조정 제도로 충당했습니다. Das deutsche Grundgesetz schreibt vor, dass es gleichwertige Lebensbedingungen in unterschiedlichen Teil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ben soll, sodass es ein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gibt. Das heißt, die reicheren Länder, die mehr Einkommen haben, zahlen in einen Topf, womit die ärmeren Länder in Deutschland unterstützt werden.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연방보충교부금과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기금도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Gibt konkrete Bemühungen der Wirtschaftsförderung, also hier zum einen Unternehmen anzusiedeln, also mehr Industrie und mehr Gewerbe zu haben, auf Dauer. 지난해 전라북도 예산 9조 8천여억 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 비율, 재정 자립도는 25%가 채 안 됩니다. 예산의 75%를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다 보니 전라북도가 쓸 곳을 스스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 재정 자주도도 40%를 겨우 넘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는 물론 도나 특별자치도 평균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걷어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분배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자치재정 확보와 관련한 조문은 국가보조사업 수행 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 이 시장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장은 기존 국선 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 변호인단을 선임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다시 늘렸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정부가 홍수 예방을 빌미로 하천 토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천은 2000년부터 민관협의회가 버드나무와 물억새 군락 조성 등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를 해온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전주천을 비롯해 소양천, 만경강을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민관협치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특별법에 하천 통합관리 특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 각 선거구마다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전북 10개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29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21대 총선 때 같은 기간 예비후보의 절반이 다른 정당 소속인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 편중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또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는 다음 주 후반부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데다 출마가 유력하다고 거론되는 입지자까지 포함하면 특정 정당 쏠림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전북 선거구 한석 감소 여부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 등은 변수입니다. 도내 정치 지형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전라북도의 제도역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정당 쏠림보다는 다양한 정당에서 여러 배경의 후보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4년 전 10석 가운데 9석을 민주당에 몰아줬지만 독식 구도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발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유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 선택의 폭이 좁아질 우려 속에 정당을 벗어난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가 건물을 지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연이은 위탁 사업자 포기로 개업은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곰소 스마트 복합쉼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의 2배가량인 58억 원이 들었는데 연이은 유찰 탓에 임대료가 20% 떨어져 부안군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부안군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최근 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진안읍 중심지 확장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진안군 의료원 북쪽 월랑지구는 600세대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고 도로와 공원을 지을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진안군은 이곳에 2028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산업과 생태, 문화 등의 기능을 종합한 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어서 무주신문입니다. 무주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중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무주 지역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7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 59명의 11.9%이며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순창입니다. 90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의 이웃 돕기 성금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보면 순창군 금과면에 사는 92세 여명순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면서 틈틈이 돈을 모았고 지난해 초 5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도 성금 1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역교회에 냈습니다. 새해 첫 풀뿌리 K에서는 훈훈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열린 순창 화성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육성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흔히 넘은 할머니의 이웃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순창군 근가면 발산마을에 사시는 92세 염영순 할머니이신데요. 서울에 사시다 순창에 거주하는 아는 동생의 요청으로 발산마을에 정착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계시면서 지난 연말 다니던 교회를 통해 100만 원을 기부하며 처음엔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기도 해서 교회 관계자를 통해 할머니를 만나뵐 수 있도록 도움 요청을 드렸고요. 할머니를 어렵게 설득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형편이 넉넉하시지가 않은데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서는 홀로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한 달에 50만 원가량 국가에서 지원받는 생활보조비를 한 푼, 두 푼 모아서 100만 원을 인근 교회를 통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기부하셨고요. 지난해 초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며 5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제가 새해 이튿날인 어제 오후 할머니 댁을 찾아가 만나 뵙고 왔는데요. 추운 날씨는 아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방 안에 형광등과 보일러를 끈 채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는 모습이었는데요. 할머니가 기부를 계속하시는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한 푼이라도 여유있이 저기 하려고 해가지고 얘네 저기 해갖고 게 소외된 양반들 조카 저기 데다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혼내셨네요. 신문에까지 나고 부끄러워요. 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선행에 이웃들의 반응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순창 같은 시골 놀촌은 마을마다 더불어 살아가며 연말 연시면 수많은 사람이 기부를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사시는 금가면의 한 주민은 기부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계시겠지만 살아보니까 할머니처럼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하시는 것 같다면서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할머니가 보여주신 이웃사랑 실천은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에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 수 있어 감사하다며 난방비와 식비 등을 아껴서 기부하신 할머니의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염영순 할머니의 이웃사랑 이야기처럼 올해도 곳곳에서 훈훈한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PF로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앞두고 첫 채권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창업자인 윤세영 회장이 직접 나와 채권단에 호소했는데 정작 자구안을 두고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동의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열린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에서 창업자인 윤세영 회장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태영이 몇 년간 부동산 PF 사업을 하면서 가능성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 관리에 소홀한 탓에 뼈아픈 부도위기를 몰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한 경영진의 실책이라며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 짓고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주면 사력을 다해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넘고 앞으로 3년간 연 3조 원 이상 매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권단을 설득할 핵심이 될 태영건설의 자구안도 공개됐습니다.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과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을 추진해 자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윤 회장 일가의 사제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시한 1차 자구안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수준으로는 채권단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채권단에서 이걸 이 모습으로 이 제안으로 75%가 동의한다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영 측이 태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한 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를 갚지 않고 대부분 TY홀딩스의 채무를 갚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는 오는 11일 결정되는데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독도 지도를 누락하고 독도가 영토 분쟁 중이라는 표현까지 써 논란이 된 군 정신교육 교재 문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재를 집필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분쟁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신중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말한 사실이 확인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원 시절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집중 집필할 무렵 국회에 나온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야당 의원이 독도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이 약화했는데 지금 방위백서에도 안보 전략서에서도 이걸 기록을 해서 신 전 차관은 가능성 표현조차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분쟁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분쟁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독도와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의 임기 내에 마무리된 군 교재에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결국 전량 회수됐습니다. 신 전 차관은 KBS에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지 못했지만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질의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SNS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논란이 되자 최근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있습니다. 구급차 한 곳에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먼저 도착한 다른 구급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차 안에 누워 있고 구급대원은 차 밖을 서성입니다. 다른 구급차도 마찬가지. 응급실 앞이지만 환자는 차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5시간, 6시간 걸릴 때도 있고 한참 많을 때도 5대, 6대도 있을 때도 있어요. 구급대원들은 속이 탑니다. 다른 병원에선 대기 없이 바로 응급실행인데 이 병원에만 오면 7시간에서 8시간까지 대기하기 일쑤입니다. 구급차 묶여 있으니까 동선이 다 꼬이고 급할 때 필요한 차가 못 나가고 오래 걸리고 정말 아예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환자는 응급실에 갔다 해도 다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대기실까지 왔지만 언제 진료를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8시간 듣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이분이 제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7시간 40분까지. 제가 말씀드린 7시간이 진짜 긴 거예요. 이 병원에서 구급차 대기가 급증한 건 2주 전부터. 당시 구급차로 이송된 70대 환자가 응급실에서 혼자 대기하다 숨지자 대학병원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한 겁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지금 대기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우리 지금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인력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구급차 대기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방소멸 대응을 목표로 25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도시공원과 폐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비롯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을 결합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왕궁을 재현하는 역사문화 공간 조성과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기업, 대학 간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인공지능과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학력 신장을 추진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교재를 제공하고 교사 지도로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도 학습 지원 앱을 통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한 뒤 맞춤형 상담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학력 향상 도전 학교를 운영해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한 뒤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북 지역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75로 지난달보다 21.7포인트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 지수와 전국 도지역 전체도 각각 69.9와 68.3으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안팎 상승했습니다. 주택연구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은 피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어독스는 김제시 공덕면에서 불법 개 도축이 의심되는 농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의 냉동고에서 개 사체뿐 아니라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의 사체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독스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누군가 사체를 가져다 놨다며 불법 도축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제시는 현장을 확인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하늘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습한 탓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면서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전주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무주는 오늘보다 7도가량 떨어진 영하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는 낮에 대부분 풀리겠고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모레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김제와 부안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진안이 영하 7도, 순창과 남원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7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